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아. 수술 받으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엄마, 그럼 앞으로 애는 누가 봐요? 뒤이어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이번 주 일정 다 잡아놨는데. 뭘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내가 이 꼴인데 앞으로 애를 어떻게 봐? 근데 엄마, 치료 잘 받고 수술 잘하면 다시 일상생활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근데 원래부터 무릎이 안 좋았잖니? 지금도 시기 놓쳐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도 엄마가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갑자기 안 봐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곤란하죠. 치료 잘 받으시고 다시 손주 봐주시면 안 돼요? 예. 손주 봐주다가 무릎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애는 누가 보냐니? 내가 이 꼴이 돼도 너희는 여전히 애 맡길 생각부터 하는구나. 아니, 그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맞아요, 엄마. 그냥 갑작스러워서. 너희가 나 걱정해서 병원 온 줄 알았는데 애 맡길 사람 상태 확인하러 온 거였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걱정해서 온 건데. 걱정? 그랬으면 애부터 걱정했겠니? 자,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했지? 다들 나가라.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한테는 누가 보냐 는 말이 먼저 나오는 자식들은 자식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1살 강복희 씨입니다. 강 씨는 전라남도의 조용한 읍내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직접 지은 오래된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으며 오순도순 살아오셨죠. 남편은 퇴직 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함께 노년을 보내셨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폐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는 마당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강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서울의 상경에서 살고 있었죠. 아들은 43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결혼 후엔 서울 외곽에 살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은 41.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며 역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 집 모두 바쁜 탓에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강 씨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강 씨는 처음엔 그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외로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불이 켜져 있어도 어두운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곤 했지만 그마저도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는 공간은 손이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척척 해결해 주던 문제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뭐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강 씨는 화장실에 가려다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손목과 무릎을 세게 찧었고 휴대폰은 멀리 안방에 있었습니다. 아야야야,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래. 어둠 속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앉아 계셨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차갑고 몸은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강 씨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친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적하네.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오세요.
병원도 가깝고 가까이 살면 저희도 마음 놓이잖아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시골 주택에 혼자 살아요. 저희랑 가까이서 지내요. 애들도 할머니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큰 결정이니까 좀 시간을 줘. 강 씨는 몇 날 며칠을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씨는 짐을 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필요한 살림살이만 챙기고 나머지는 동네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출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 사이 거리 중간쯤 되는 작은 빌라를 전셋집으로 얻어 입주하셨습니다. 방 2칸, 작은 거실, 오래된 싱크대. 이전 집보다 좁았지만 오히려 손도 덜 가고 병원도 가깝고 시장도 있어서 나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엔 자식들이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반찬이랑 홍삼 챙겼어요. 딸이 퇴근길에 들러 말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너도 바쁠 텐데 이렇게 들러주고. 아니에요. 엄마가 가까이 계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엄마, 얘가 맨날 할머니 집 가자 그래요. 오늘도 가고 싶다고 졸라서 데려왔어요. 아들도 손주 준우를 데리고 오며 말했습니다. 딸은 퇴근길마다 반찬을 챙겨왔고 아들은 주말이면 손주를 데리고 들렀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강씨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놀아줘요 할 때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 반찬 냄새, 누군가 부엌에서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에 강씨는 비로소 사람이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남에서의 외로운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밤마다 불을 끄고 누우실 때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올라오길 잘했네.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노년이 이대로 평온하게 흐를 줄 알았죠. 하지만 그런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사정을 말하며 조심스레 요청했습니다. 딸이 퇴근길에 들러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 있어서요. 잠깐만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다른 날 며느리도 강 씨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준우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 맞춰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처음에 강 씨는 기꺼이 손주들을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건 이해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으니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말은 곧 매일이 되었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어느새 강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부탁할게요. 저녁에 꼭 데리러 올게요. 어머니, 오늘도 애 좀 봐주세요. 제가 6시쯤 데리러 갈게요. 처음엔 시간 약속도 잘 지켰지만 점점 1시간, 2시간씩 늦어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늦게 오면서도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의 모습에 강 씨는 점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아이를 맡기는데 앞다투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강 씨의 일정에 맞춰 부탁하던 것이 어느새 서로 눈치 보며 먼저 강 씨에게 득달같이 연락하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강 씨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자신의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힘들었죠. 어느 날 딸은 퇴근길에 찾아와 강 씨가 만든 반찬통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오빠네 애만 더 이뻐하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좀 섭섭해.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다 똑같아. 그리고 오빠네는 맞벌이도 아니잖아. 우리처럼 둘 다 바쁜 것도 아니면서 우리 애를 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뒤이어 며느리 역시 말끝을 흐리며 강 씨에게 은근히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아가씨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손주인데 차별하시면 저희도 서운하죠. 그때마다 강 씨는 참 난감했습니다. 내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둘을 똑같이 돌보니? 그래도 두 손주 다 아끼는 마음은 같은데? 하지만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각자 자신의 상황만 생각했고 강 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한 명만 들어주면 다른 한 명이 서운해할 테고 결국 어느 날부터는 두 손주를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엄마, 얘네 둘이랑 놀이터 좀 다녀와 주세요. 끝나고 데리러 갈게요. 어머니, 간식은 제가 미리 놓고 갈게요. 저녁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식들과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양손 가득 손주 가방을 들고 한 손엔 장난감 가방, 다른 손엔 물병과 간식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을 키울 때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어 장시간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평소 안 좋았던 무릎이 손주들을 돌보며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자식들은 강 씨가 손주를 봐주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며 부탁은 날마다 늘어갔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해요. 어머니, 저도 이만 가볼게요. 인사만 건네고 바로 문을 닫는 자식들을 보며 강 씨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된 거지? 한편 손주들은 한창 말이 안 통하고 감정 조절도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손주들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아이도 따라 엉엉 울었고 한 명이 과자를 더 받으면 다른 아이는 뺏겼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내 거야. 할머니가 먼저 나한테 줬잖아.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 거야. 민지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강 씨의 작은 집이 울음과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 씨는 두 아이 사이에서 번갈아 달래고 엎어진 주스를 닦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강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떼를 쓰는 아이들을 계속 돌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자식들은 되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강 씨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왜 이렇게 편식을 해요? 끝까지 먹으라고 해야죠. 어머님, 애가 요즘 말을 안 들어요. 할머니가 너무 받아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강 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데 결국 잘못된 점은 모두 자신의 탓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하루는 오롯이 손주들로 채워졌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0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둘이 흩뿌려 놓은 장난감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고생이야. 내 나이에. 강 씨는 문득 혼자 살던 주택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외로웠지만 적어도 자신의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조금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는데 이젠 시골보다 더 고된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 씨가 서울살이의 회의감을 느끼던 중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오후, 강 씨는 갑자기 무릎에서 저릿할 정도로 큰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좋지 않던 달이었지만 이번엔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욱신거렸죠. 다음 날 강 씨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세면대를 붙잡고 균형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오늘 병원 좀 가야겠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오늘? 엄마, 나 진짜 일이 있어서 안 돼. 택시 타고 다녀오면 안 될까? 이어서 강 씨는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어머님, 아이고, 어떡하죠? 오늘 유치원 학부모 모임 있어요. 아예 빠질 수도 없는 자리라서요. 강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당연하듯 요구하면서도 정작 강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땐 그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니까, 어머니니까라는 이유로 전화 한 통으로 애 좀 봐줘요라며 요구하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반면 강 씨는 전화기 들기 전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여야 했죠.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일. 강 씨에겐 너무나 절박했던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고려해볼 문제조차 아니었다는 것이. 강 씨는 자신의 무릎보다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강 씨는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연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에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의사의 말에 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는 손주들 데리고 놀이터 오가고 장난감 가방 들고 아이들 안고 업어주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70을 넘긴 나이, 마른 얼굴, 지친 눈가 그리고 다크서클 아래 가라앉은 피로의 흔적. 자신이 이렇게 늙고 지쳐 보이는지 강 씨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전남의 주택, 그 새벽에 욕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아 떨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땐 곁에 아무도 없었고 지금은 자식들이 가까이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또 혼자였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남 그 집에서 새벽에 넘어졌을 때랑 다를 바 없네. 강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강 씨는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아예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 결국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전날 강 씨는 병실로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를 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병실에 도착했고 이어서 조금 늦게 딸과 사위도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앉은 강 씨 앞에 자식들이 둘러섰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아. 수술 받으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안부가 오간 뒤 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수술하면 병간호는 누가 할래?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죠. 딸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아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와 사위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민석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그럼 앞으로 애는 누가 봐요? 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이어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이번 주 일정 다 잡아놨는데. 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둔 본인보다 애는 누가 보냐가 먼저라는 말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뭘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내가 이 꼴인데 앞으로 애를 어떻게 봐? 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도 손주 돌봄에 대한 걱정이 먼저인 자식들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치료 잘 받고 수술 잘하면 다시 일상생활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강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근데 원래부터 무릎이 안 좋았잖니? 지금도 시기 놓쳐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때 아들 민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갑자기 손주 안 봐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곤란하죠. 치료 잘 받으시고 다시 손주 봐주시면 안 돼요? 순간 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손주 봐주다가 무릎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애는 어떡하냐니? 내가 이 꼴 돼도 너희는 여전히 애 맡길 생각부터 하는구나. 자식들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딸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강 씨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됐어. 애 맡아달라면 맡고 청소해달라면 하고 내가 너희들 부르면 오는 파출부인 줄 아니? 자식들은 그제야 허둥지둥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그냥 갑작스러워서.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가 나 걱정해서 병원 온 줄 알았는데 애 맡길 사람 상태 확인하러 온 거였구나. 아들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걱정해서 온 건데. 아들의 말에 강 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걱정? 그랬으면 애부터 걱정했겠니? 자,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했지? 다들 나가라. 강 씨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딸이 강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 잡지 마라.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 앞에서 애는 어떡하냐 말이 먼저 나오는 자식들은 자식도 아니다. 강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 씨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숨을 한 번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파출부처럼 대하는 자식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자식들과의 만남을 차단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병실을 찾아왔을 때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면회 제안을 요청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자식들은 복도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지만 강 씨는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 씨는 묵묵히 치료를 받았고 자식들의 연락은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강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강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으세요라는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 모두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강 씨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탄 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강 씨는 집에 돌아와 말없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강 씨는 이곳에서의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와 희망에 부풀었던 날들, 손주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점점 서글픈 기억들로 변해갔습니다. 손주들의 장난감이 있던 자리,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 그 작은 빌라를 정리하며 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던 노년.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단 걸 강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어도 마음이 외로운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몸이라도 편한 쪽을 택하는 게 나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직 무릎에 테이프 자국이 남은 새벽. 강 씨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이미 며칠 전 미리 보냈고 오늘은 마지막 짐만 챙기면 되었습니다.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집에는 더 이상 그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자식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알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소도시. 강 씨는 전세 계약을 마친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나 이사 갔어. 더는 찾아오지 말고 각자 살자.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진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라는 말을 가족 단톡에 남기고 강 씨는 가족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강 씨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죠. 그 무렵 서울에 남겨진 자식들은 갑작스러운 강 씨의 이사 소식과 함께 연락이 끊기자 당황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해진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랑 연락이 안 돼? 나도 안 돼? 어제까지는 그냥 연락만 받지 않으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사 가신 거야? 다급히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간 자식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짐도 없어요. 집주인도 이제 빈집 됐다고만 하고. 딸과 아들은 이웃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분, 며칠 전에 조용히 이사 가셨어요. 그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그저 잠시 삐진 게 아니라 정말로 떠난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편 강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골목을 따라 걷고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도 듣고 시장에 들러 고구마 한 봉지 사서 돌아오는 길, 강 씨는 가방 안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네.
손주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자식들은 또다시 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 씨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명절인데 혼자 보내실 거예요? 이번엔 저희 집에서 모여요. 엄마, 저희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내 강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은 각자 알아서 해. 나는 안 간다. 그 말에 놀란 자식들은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보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라는 제안했지만 강 씨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엔 아무도 오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애 봐달라는 말, 서울로 오라는 말 단 한 번이라도 꺼내면 그날로 연락도 끊을 거야. 그 말에 자식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강 씨는 조금씩 자식들의 연락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있으면 서울에 올라갈게. 잠깐 얼굴은 보겠지만 바로 내려갈 거야. 자식들도 이제는 강 씨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강 씨의 하루는 차분했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 요가 수업에 가고 오후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그 옆엔 장난감도 없고 울음소리도 없고 손주가 어질러 놓은 과자 부스러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 사귄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 자신이 직접 가꾼 화분들,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라져야 소중한 줄 알지. 난 이제 나만 챙기기로 했어. 처음에 강 씨는 외로움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조용한 새벽들이 너무 길고 막막했기에 사람 소리라도 들었으면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과 같이 살아보니 곁에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떠났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파출부처럼 대하는 자식들 곁에서 느낀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강 씨는 가끔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하는 마음도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은 줘야 정신 차리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날 부려먹었는데? 강 씨는 이제 자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절대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강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녀의 선택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